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식시장의 속성. 시장을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이창훈 지음, 지식 노마드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격변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또한 2020년은 한국에서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성될 만큼 개인들이 시장 하락을 틈타 물밀듯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외국인, 기관 투자가의 기세에 눌려 시장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보다는 다소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며 시장의 매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가 자본시장에서 일해온 지난 30여 년 동안에도 1990년에 바이코리아 펀드, 2007년 인사이트 펀드를 필두로 한 해외 투자 펀드, 자화정 열풍이 불었던 랩 어카운트,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까지 개인들의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대체로 그 결말은 좋지 않았다. 동학농민운동이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실패했던 것처럼 말이다. 아마 주식 투자가 이루는 전체적인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동학개미들은 과거와 달리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개인 투자가들의 장점은 몸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적용되는 규제의 제약도 그들이 따라야 할 내부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몸이 무거운 기관들과 달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래서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여도 게릴라전을 치르듯 그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장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력으로 제대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전쟁터 같은 자본시장에서 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등 상대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판을 읽은 능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국내외 대형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본부장, 대표이사, 그리고 공무원 연금 CIO로서 지난 30여 년간 시장의 굴곡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치열하게 자산 운용을 해온 필자의 경험과 지식을 동학개미 독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다소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어 일반 독자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찬찬히 독파한다면 주식시장의 속성을 이해하고 투자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제대로 시장의 판을 읽고 이기는 투자를 해보자.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동학개미에 대한 이야기다. 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되었는지 분석해보고 개인들의 투자 열풍이 불었던 과거의 사례를 점검해 봄으로써 주식 투자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한다. 2장은 주식시장의 속성에 대한 중요 주제들을 다루는데 이는 곧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은 여러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주식시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것들로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금리, 다른 하나는 외환시장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한 달러이다. 이 2가지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2 요소 자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금리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금, 어떤 측면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나 달러는 명실상부 전 세계 기축통화로 모든 국가의 통화는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싶다면
달러에 대한 이해를 건너뛰어선 안 된다. 주식시장은 크게 봤을 때 실물 경제 펀더멘탈의 영향을 받고 실물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변동한다. 이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 그렇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려면 실물 경제 및 정부의 통화 정책이라는 두 가지의 큰 축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더불어 역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ESG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볼 것이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 ESG는 사실 예전부터 존재했으나 전 세계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며 재차 주목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선 2020년부터 각 기업들마다 ESG 위원회를 둘 만큼 이 개념이 제대로 부각되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ESG는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고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향후 주식시장을 읽거나 종목을 선정할 때도 ESG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 장에선 이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글로벌 마켓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의 특정된 이슈들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한국 시장이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 통상 이야기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필자의 관점에서 풀어가려 한다. 이어서 조금은 전문적이고 하나의 주장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함을 얘기하고 싶다.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로는 이미 세계 10위 안에 들고 선진국 수준이지만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정책 대응의 미숙함으로 인해 여전히 신흥국 취급을 받고 있다. 동학 개미들이 대거 참여한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야 한다. 2021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증시의 기간 조정이 있어 최근에는 좀 잦아들기는 했지만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초까지만 해도 경제 상황에 비해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2021년 초까지 이어진 강세장은 펀더멘탈의 뒷받침 없이 유동성 팽창만으로 나타난 것이었기에 시장에서는 버블의 유무를 따지는 논의가 있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선 한국의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 2000년의 닷컴 버블, 2008년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 과거 20에서 30년 사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버블의 역사적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당시의 버블의 징조가 어떤 점에서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다른지 비교해보면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우리나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꼽으라고 하면 동학개미, 외국인 투자가, 그리고 기관 투자가를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을 필두로 하는 기관 투자가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시장을, 그 중에서도 시장의 수급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장은 기관 투자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 투자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금융이나 경제,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겐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 발을 들인 이상 주식이 노는 바다, 즉 시장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 이 책 속에 포함된 내용들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투자자들이 파악하고 싶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물고기가 사는 바다인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물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따라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최근 들어 특히 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책들을 통해 종목과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천만 원으로 10억을 벌었다는 슈퍼개미는 투자에 있어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 매매 타이밍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듯 비교적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들인 사례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투자 기법이나 테크닉을 배우면 자신의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필자가 시장을 경험하며 깨달은 바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는 화려한 스킬과 대단한 테크닉을 사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결국 투자의 기본, 즉 자신만의 투자 원칙, 주식과 시장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과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에겐 투자를 통해 수천억을 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화려한 테크닉을 갖거나 엄청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대신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내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며 깊이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너 가지로 투자 포인트를 좁히는 등 가능한 한 자신의 생각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단순화한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투자에 나섰으며 자기 나름으로 세운 원칙의 틀 안에서 매매를 했다고 한다. 그 친구만의 이러한 마음가짐과 방법이 시간과 함께 누적되면서 큰 부로 이어진 것이다. 3장의 지필 목적과 의의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투자와 관련된 화려한 테크닉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 자기 나름의 투자 원칙을 세우려는 독자들에게 기본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무 설계, 왜 주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위험 관리 등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때 사람들은 먼저 기본기를 이해한 뒤 실제로 연습해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몸으로 익혀나가게 된다. 그것처럼 투자 역시 기본을 이해하고 실전에서 부딪히고 셀프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러분의 그러한 과정에 3장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필자는 투자는 마음 공부와 같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한 객관화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부터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위험 관리까지 투자의 세계에는 인생사가 다 함께 존재한다. 변화무쌍한 자본시장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투자를 화두로 삼고 일신우일신하면서 정진하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조금씩 갖게 되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깊어질 것이다. 돈이란 그런 사람들에게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사랑하는 아내 은주,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 해솔, 해찬이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집필 과정에서 자료를 찾고 관련 데이터를 정리하는 등 큰 도움을 준 고세은 팀장에게 감사한다.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감사한다. 출판을 제안해주고 편집 교정 등으로 수고해주신 지식 노마드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2021년 8월 이창훈 3장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재무 설계부터 시작하자. 2020년은 특히 개인 투자가들에게 여러 의미에서 기록적인 한 해였다. 상투가 아닌 바닥권에서 주식을 적극 매수했고 신규 개설된 주식 계좌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의 것이었으며 그간 가장 주목해야 했던 외국인 투자자를 제치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시장 참여자들의 눈길을 더 많이 끌었다는 점 등에서 과거 있었던 수차례의 주식 열풍과는 확연히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개인들이 투자 정보를 보다 쉽게 습득함에 따라 개인과 기관 또는 외국인 투자가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한 주식에 투자해 단 몇 개월 만에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점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나마 갖고 있는 내 자산이 저금리에 묻혀 다른 사람들의 자산들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고 녹아내릴 것만 같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주식 투자와 아무 관련 없이 살았던 과거와는 이별하고 이번에야말로 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듯한 조급증이 생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잃지 한다. 얼마 후 스마트폰 MTS 위의 엄지손가락은 이미 매수창을 열고 있다. 이렇듯 급한 마음에 2020년과 같은 장에 운 좋게 입성한 사람들은 그간 시장이 보인 매 순간의 움직임을 의연하게 버텨냈다면 특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런 초심자의 운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식시장에 입문한 사람일수록 투자의 매력을 느껴 오랫동안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달콤한 초심자의 운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싶을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아마 무턱대고 땅부터 파고 들어가는 이는 없을 것이다. 나의 가용 자산을 점검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토지를 측량하고 내가 원하는 항목들이 정리된 각종 평면도와 인면도를 작성하는 등 일련의 준비와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니 말이다. 어쩌면 첫 삽을 뜨고 실제로 건물을 올리는 기간보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꼼꼼한 준비 및 검증 없이 며칠 만에 뚝딱 지어버린 고층 빌딩은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먼저 나에게 맞는 재무 설계부터 시작하고 고민하여 만족스러울 때 그때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기 위한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자를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우선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가용 자산을 파악해보자. 내게 있는 여유자금, 내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보자는 뜻이다. 목돈을 여유자금으로 보유한 사람이라면 투자 목표를 정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해볼 수 있을 테고, 사회초년생이라면 저축의 개념으로 소액이라도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을 끌어모은다는 뜻의 영끌과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빚투로 자신의 가용자산을 뛰어넘는 투자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빚을 내서 하는 투자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이런 투자를 하다가 매크로 환경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손실을 입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곧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걸어도 되는 길인데 공연히 사람을 시켜 무기를 들고 나를 쫓아오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급한 마음에 뛰면 목표 지점에 빨리 도착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는 쭉 뻗은 탄탄대로가 아닌데다 어떤 지점에서 무슨 장애물이 나올지도 알 수 없기에 잡히지 않기 위해 뛰다가 미처 예상치 못한 돌불이라도 만나면 걸려서 넘어지며 크게 다치기 십상이다. 게다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하다가 넘어졌다면 낙하 지점은 땅 위가 아닌 깊은 구덩이 속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점검해봐야 할 점은 투자의 기간이다.
생애 주기 투자라는 표현이 있다. 나의 생애 주기별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 투자의 결을 그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가령 20, 30대와 5, 60대는 반드시 위험 선호도가 달라야 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돈을 모아나가는 20, 30대는 5, 60대에 비해 월급 등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는 투자에서 돈을 잃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위험 선호도 측면에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40대에 접어들면 현금 흐름이 정점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의 자산도 생성되어 있고 현금 흐름이 좋으며 남아있는 소득 창출 기간 또한 비교적 여유 있는 편이라서 이 시기엔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에 비해 50대는 자녀의 대학 자금이나 결혼 자금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늘려야 한다. 또한 투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줄어든 시기이므로 투자의 공격성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60대 이후로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면 위험 선호를 보수적으로 바꾸고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처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려보면서 젊은 시절에는 자산 증대, 나이 들어선 자산 보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투자 자산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TDF라 불리며 생애 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들이 연금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펀드들은 가입자의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자산에 할당되는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주는데 은퇴 시점이 멀수록 주식의 비중을 높게 구성하지만 은퇴가 다가올수록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생애 주기에 따른 투자 계획은 사실 투자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일이다. 당장 사용할 생활 자금의 조달보다 노후 대비라는 측면에서 투자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투자를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를 통해 달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즉 투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그저 막연히 자산을 늘리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수익률에만 집착하게 되고 맑은 정신으로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도 이런저런 주변의 목소리들에 휘둘려 투자 판단이 흐려지기 쉽다. 따라서 내 집 마련, 은퇴 후 생활비 마련, 자녀의 교육비 마련과 같이 분명한 목표를 처음부터 정해놓으면 투자와 관련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나의 기준을 굳게 잡아줄 것이다. 더불어 각 금융기관의 투자 성향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안정 추구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위험도의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자신이 세운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수익률도 정해보자. 가능한 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건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아닐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투자에서의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과 동의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생애 주기나 투자 목표, 생활 여건, 그리고 어쩌면 심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손실의 정도까지도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에서 벗어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앞서 언급했듯 기관 투자자들도 5년 단위로 투자 목표와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 연금의 경우를 간단하게 다시 돌아보면 제일 중요한 목표는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약간의 투자 수익을 더하는 것이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간 거둬야 하는 수익률이 가령 5%로 계산된다면 자산 배분도 그에 맞춰 이루어진다. 이런 방법을 개인 투자가들도 활용해 볼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 몇 퍼센트의 수익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수익을 거두려면 어떤 대상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당한지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투자 가능 자금을 확인하고 투자의 기간과 목표 및 목표 수익률까지 정했다면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설계가 완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투자 자금의 규모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관 투자가들처럼 자산 배분까지도 해볼 수 있다. 우선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중 예금, 채권, 주식 등 자신이 알고 있는 자산군을 나열해보자. 그리고 각각의 자산에서 기대되는 목표 수익률을 나름대로 정한 뒤 그에 맞춰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을 설정해 보는 것이다. 가령 연 7%의 수익률을 올리고 싶고 각 자산군별로 기대하는 연간 수익률이 예금은 1%, 주식은 10%, 회사채가 3%라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각 자산에 얼마를 투자하면 좋을지도 간단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해낼 수 있다. 정확하게 정해진 비율대로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정해진 답이 있다고 할 순 없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주식의 투자 비중에 가장 무게가 쏠릴 수도 있다. 다소 낮더라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채권 쪽에 무게를 더 둘 수도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기 투자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이 하는 투자의 중심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있다. 개개인의 재정 상태는 모두 다르다. 여유 자금 1억 원이 있어 그 자금을 다 잃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에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최대의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저금리 시대라 자산 가치의 유지가 어려워 은행 금리보다 나은 수익률 정도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각자가 자신이 왜 투자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것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 범위를 설정해 보는 것이 좋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은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안에서 수익을 지켜내는 기술이다. 아무것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대박만을 꿈꾸며 뛰어들었다가 시장의 흐름에 휩쓸려 주식 차트만 봐도 멀미가 나는 상황은 겪지 않았으면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투자는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이고 그렇기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초를 든든하게 다져놓고 각 구간에서 페이스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 기초를 위해 재무 설계부터 시작하면서 실전 투자 전에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